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과 가입자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선 대표적인 실적 시즌인데 넷플릭스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했다. 실적을 봅시다. 2021년 2분기 넷플릭스 실적이 어땠는지. 2분기 매출이 YOY로 19%, 한 20% 됐고 영업이익도 36%. 1년에 20% 성장한 거죠. 야, 이러면 훌륭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엔 이 정도 숫자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 작년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요즘에 웬만한 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무조건 서프라이즈예요. 보면은 상황이 이 19% 정도로는 투자자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삼성증권에서 갖고 온 최민아 애널리스트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가입자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리밍 가입자 수치인데 넷플릭스에 이 각도가 마음에 안 들죠. 저 미분값이 이게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 같은 게 조금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미래에셋 박정희업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북미 지역은 가입자가 오히려 줄었어. 40만 명. 물론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줄었냐? 매출은 안 줄었어요. 영업이익과. 왜? 미국에서는 제가 이거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직접 물어봤어요. 이렇대. 미국에서는 OTT를 2개에서 3개 구독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균이래요. 평균. 실합니까? 우리는 넷플릭스 하나 보기도 바쁜데 얘네 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2개나 3개를 본다는 거죠. 3개 이상 본다가 40%에서 40%. 2개 이상은 60%가 넘어요. 4개도 있네? 뭐야? 야, OTT에 월급 다 쓰나? 야씨, 4개는 좀 너무했잖아. 뭐 하나에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40,000원짜리 소린가? 4개 이상 본다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30%. 그러니까 평균이 3개입니다. 평균이 3개. 자, 미국은 정신줄 났냐? 왜 OTT를 3개씩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조금 더 보면 OTT 시장은 커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왜냐? 이 역시 박정엽 연구위원님의 자료인데 미국에서 OTT 시장은 시간을 27% 사용한대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쪽은 아직 TV죠. 그러니까 이게 OTT가 늘어날 가능성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직은 많이 남았다는 거고, 점유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2020년 4분기 대비 OTT 시청 시간이 40%씩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점유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야, 그러면은 왜 한 가정에서 3개에서 심지어 4개를 보냐? 그 이유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경쟁자가 누가 있냐면 넷플릭스가 있고요, 아마존이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이 있고요, 디즈니가 있고요, 훌루도 있죠, 같이 하는 거, HBO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감이 없죠. 참고로 이 중에 제일 약한 아마존이 얼마 전에 샀어요. 뭘 사냐? MGM을 샀어요. 9조 5천억. 아마존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인수합병인데 MGM이 뭐냐? 형님들은 다 아시죠? 으악 하는 거. 사자죠. 사자가 으악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 로키 시리즈 007 시리즈로 유명한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하면 다 알죠, 이거. 추억의 그 장면. 영화관에 가면 제가 으윽 하는 거 있죠. 자, 얘가 MGN인데 얘를 9조 5천억에 샀다는 거죠. 최약체가. 왜냐? 로키 시리즈, 007 시리즈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로 저 사자 장면을 이렇게 찍었다고 하죠. 저게 CG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CG 아니고요. 실제로 목숨 걸고 찍었죠. 실제로 사자한테 얘기하면서 지금! 휴! 하면 사자가 으악 하고 휴! 하면은 끄고 뭐 이랬다는 소리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자, 이렇게 찍었는데 하여튼 아마존이 저기다 저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왜 3개, 4개까지를 보게 되냐? 자, 그 다음에 경쟁자 HBO Max. 언제 문을 열었다? 2020년에 문을 열었어요. 모회사는 워너미디어, 그 위는 AT&T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작품이 있는지 모르겠죠? 워너브라더스의 개봉작들이 다 들어가고요, HBO 방송사들의 작품이 다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 적다 말았는데 진짜 다 적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해리포터가 있고요, 배트맨이 있습니다, 원더우맨이 있고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어요, 엘리언 시리즈가 여기 들어가요, 다이아드가 있고요, 매트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가 있고요, 아쿠아맨이 있습니다, 프렌즈도 얘네가 샀고요, 왕자의 게임도 여기서 나오죠, 카툰 네트워크 얘네 거고요, 스튜디오 지브리하고도 계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쭉. 자, 이게 등장을 해요, 2020년에. 그럼 이거를 이게 한 10,000원 되죠? 내고 볼지 안 볼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잠깐만, 새로운 해리포터는 여기에 나오는 거죠? 새로운 반지의 제왕은 여기에 나온 거고, 새로운 골룸은 여기 등장하고, 매트리스 다음 버전은 여기서만 볼 수 있겠죠. 극장에 가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에일리언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니까 10,000원 더 내고 하나 더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가뜩이나 뭐 요즘에 보면 볼 게 없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알겠어. 넷플릭스도 보는데 HBO 2020년 새로 문 연다니까 하나 더 봐야지 하는 순간 2개가 됐죠. 자, 그런데 문을 하나 더 열었죠. 조금 더 빠르게. 뭐가? 디즈니는 마블 시리즈가 있고요, 마블에서 아이언맨, 헐크, 엑스맨, 데드풀, 토르, 캡틴 아메리카 여기 들어가죠. 스타워즈 갖고 있고요, 21세기 폭스가 만든 IP들 다 갖고 있죠. 픽사 시리즈 얘네가 갖고 있고요, 토이스토리 얘네 거고요, 니모 얘네 거고요, 도리도 얘네 거고요, 유피업 이것도 얘네 거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얘네 거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리즈 전부 얘네 거죠. 뭐 라이언킹, 인어공주, 뭐 뷰티 앤 비스트, 엘사 등등등등 애들이 보고자 하는 건 다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HBO 맥스를 신청했는데 한 15,000원 더 들여서 디즈니를
하나를 봐야 되나. 자, 여기서 갈등이 되는 거죠. 아, 두 개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넷플릭스, HBO 왔다 갔다 해도 볼 건 다 받고 볼 것도 없다 싶으면 하나 더 시키죠. 자, 그래서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가면은 가정이 평균적으로 3개를 보게 된다. OTT를 이해합니다. 이게 다 이러면은 뭐 이거 합치던가 다 가고 있으니까 3개를 보고 있고, 아, 난 3개 있으니까 됐다. 이제 더 볼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즈니가 19세 이상, 여기 미국은 R등급이라 그러죠. R등급은 어디서 해요? 블루에서 합니다. 그쵸? 그쵸. 디즈니가 하는 그 19세 이상, 조금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은 여기서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 지금 이미 3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R등급은 여기래. 아, 이제 약간 아직 재밌는 것도 다 아래에 있거든? 아, 그러면 또 이제 갈등이 되는 거고, 그래, R까지 할게. 오케이. 하면 4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 더 있죠. 아직 존재감은 좀 밀리고 있지만, 애플 플러스, 애플 TV. 아, 얘네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얘네도 이빨 꽉 깨물고 하면 애플이 갖고 있는 현금이 아시죠? 제일 박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까지 뭐 저딴 소리 하면서 또 뭔가 만들면은 난 지금 4개를 받거든요. 이걸 추가하면 5개죠? 이거 보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줄인 게 한 3개. 좀 있는 사람은 4개. 정신줄 놓으면 5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미국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면 지금 싸우고 있는 애들을 쭉 나열해 보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아마존은 시총이 1800조고요. 애플은 시총이 2700조예요. 월트지도 자기보다 크고요. 300조. AT&T는 시총은 작지만 여기 직원들하고 매출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시총이 작을 뿐이지. 거의 KT잖아. 압도적인 기업들이에요. 뭐예요, 넷플릭스? 최약체죠. 최약체. 여기 있으면 중소기업이야. 여기 있으면 밀려. 모든 거에 밀리는 거예요. 모든 거에. 지금 뭐 투자금은 안 밀리는데 지금 영업이익 있고 뭐고 필요 없이 매출을 전부 다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씨, 형들이잖아 이게. 얘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뭐 실적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한 달 무료 중단을 한다든지 계정 공유를 단속한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뜨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 이거 많이 나오죠. 넷플릭스 CEO가 아저씨가 넷플릭스는 포트나이트, 미국의 게임사입니다. 게임사와 경쟁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 게임으로도 IP가 있으니까 영화만 보지 말고 게임도 같이 하면은 더 시간을 잡아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이 게임이 자기 오리지널 IP도 있으니까.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넷플릭스는 TV에서 하니까 이거 클라우드 게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아마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 만약에 클라우드 시장에 넷플릭스가 뛰어들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엑스박스죠. 아마존이 있고요. 루나죠. 구글이 있습니다. 스타디아죠. 페이스북이 있죠. 게이밍이죠. 전 세계 애플 빼고 글로벌 2위에서 5위가 다 있죠. 저기가 좀 거시기해서 이쪽 전장으로 왔더니 여기는 슈퍼앱이니까 슈퍼앱. 무제한급에 나올 거의 뭐 스모 선수들이 위에 줄줄이 대기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뭐 일로 가도 그렇고 절로 가도 그렇고. 물론 그나마 넷플릭스 중에서 다행인 거는 시장 자체가 이제 막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OTT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OTT라는 거는 유튜브 정도죠. 유튜브 정도는 오래됐지. 10년은 됐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장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OTT는 실제적으로 2020년에 시작했어요. 대부분 디즈니 플러스 2019년 말, 애플 플러스 2020년이죠. 2020년, HBO 맥스까지 2020년. 이제 1년 됐어요. 1년이 아직 안 됐죠. 이제 막 시작됐고 이제 막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전까지는 한 10년은 혼자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뛰어드니까 걱정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넷플릭스가 가장 잘 나가죠. 가장 잘 나가고 주가도 사실 밀리지 않았어요.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밀리지 않고 고점에 있긴 한데, 앞으로는 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IOC가 우크라이나의 항의를 받고 크림반도의 표기를 수정해줬다. 근데 IOC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자기네 나라 지도에 독도를 넣었던 거 한국이 항의했을 때는 바꿔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항의하니까 크림반도 표기를 잽싸게 바꿔줬다 그럽니다. 바꿔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였으니 우리는 지금 인지했다. 그래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바꿔줬다는데, 크림반도가 이제 어딘지는 다 아시죠? 슈컬드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다 아는데, 보시면 여기가 크림반도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줄이 있으면 이 러시아 땅이라 뜻이니까 요 줄을 이렇게 없애서, 국경을 없애서 여기는 우크라이나 거다라고 해줬다는데, 물론 듣는 러시아는 기분이 당연히 나빴겠죠. 이거는 우리가 가진 우리 땅인데 왜 그러냐 해서 재수정을 요구했다 그러지만 IOC가 꿈쩍도 안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뭐 크림은 뭐 러시아의 일원이고 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반도의 규제에 관한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많이 듣던 단어인데, 그랬는데 IOC가 러시아 영토라고 인정 안 해줬다고 재수정을 요구했지만 IOC는 꿈찔도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항의했죠. 우리나라 뭘 항의했었냐? 아니
이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웹사이트 가면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잘 보시면 요 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울릉도가 있고 여기가 거긴데 여기에 점을 하나 넣어서 야씨 장난치냐고 거기 왜 점을 찍어 점을 빼 그랬더니 뭐 점을 안 빼고 버티니까 한국이 IOC에 항의를 했는데 IOC는 그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다. 그냥 점 하나 있을 뿐이다.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이 점이 하나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흥분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야 그럼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선 하나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흥분한 거야. 여기 선 하나 있을 뿐인데 점이나 선이나 뭐 면이 아니라서 그런가 점이나 선이나 똑같은데 왜 흥분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했을 때는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그 흥분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물론 이제 IOC가 그러는 이거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IOC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대부분이 올림픽 방송권료니까 올림픽 하는 나라의 편을 들긴 들어야겠죠. 몇 조라 그러니까 수조 원이 드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보면 재밌는 뉴스가 참 많은데 이번에 또 MBC가 한 건 했죠. 이거는 그 유머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죠? 여러분들 보셨죠?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 개회식에서 국가 소개할 때 여기다가 좀 유머스러운 거 많이 넣었잖아요. 재밌는 거 뭐 넣었더라? 뭐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갔던데 초밥도 들어가 있고 IT 스컬에 나왔던 IT 그 폭동하는 거 야 거기다가 폭동하는 장면을 넣으면 어떡해 무슨 시위하는 거 뭐 그런 거 넣어서 폭동하면서 하고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넣었던데 그런 거 넣지 말고 그 좋은 거 많거든. 왜 좋은 거 많은데 좀 파스타 같은 것도 넣고 먹는 거 많이 넣었죠. 연어 그래 노르웨이 연어 넣고 비트코인도 있었죠. 비트코인 넣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많이 넣었던데 그래도 체르노빌을 넣은 건 좀 그렇잖아. 이게 체르노빌이거든요. 발전소 폭파 사고 난 거. 그게 참 뭔가 유머를 주려는 뜻인 건 아는데 체르노빌은 이 유머로 하기에는 이게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사건인데 이거는 좀 선을 넘었지. 좀 뭐 뭘로 했어야 됐을까? 우크라이나 영웅이 누구 있지? 축구 영웅 셰브첸코 영웅을 넣던지 축구 잘하는데 뭐 그런 걸 넣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저걸 넣었다가 아니면 흑토를 넣던가요? 토양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넣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체르노빌 발전소를 넣었다가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참고로 체르노빌의 위치가 뭐 다 아시죠?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가 여기 있고요. 체르노빌이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 사이 딱 국경에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죠. 옛날엔 이게 구소련이었으니까. 구소련 안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지금 독립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건데 참고로 이 체르노빌 발전소의 사고를 조금만 보면 1986년에 있었죠. 최초의 7등급 대형 원자력 사고라 그러고 여기가 이제 원자로인데 터졌죠. 여기가 빵 터져갖고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와 정말 끔찍하게 터졌죠. 여기가 날아가면서 이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그 드라마 보시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날아가갖고 이제 저쪽 동유럽 쪽이 방사능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인데 요거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 방사선이 퍼지면 어떻게 되냐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방사선이 피폭이 되면 만약에 강하게 오면 인간의 DNA에 찌릿 영향을 줘서 DNA가 잘리죠. DNA가 뭐 손상이 돼서 근데 조금 손상이 되면은 DNA라는 거는 원래 프로그램이 자체 디버깅을 하니까 버그를 고치면서 계속 수선을 하니까 뭐 이게 수선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선이 안 될 정도로 대량으로 방사선이 만약에 피폭이 된다. 세게. 그럼 이게 끊어지고 박살나고 뭐 지워지고 하니까 DNA가 완전히 소실되죠. 완전히 파괴. 이 DNA라는 게 옛날에 슈카월드에서 많이 나왔지만 인체의 설계도잖아요. 프로그래밍으로 돼 있는 건데 뭐 001, 001, 뭐 1101 뭐 이런 식으로 인체 설계도가 돼 있는 건데 이게 지워져 버리면 지워진 겁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갑자기 설계도가 지워지면 세포 재생이 안 되죠. 세포를 만드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세포 재생을 하는 설계도가 지워져 버리니까 지금 나는 타격을 물론 엄청나게 세게 맞으면 그걸로 타격이겠지만 지금 나는 뭐 타격이 좀 적은 대신에 설계도가 지워지니까 만약에 방사능 피폭이 세면 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 재생이 안 돼서 손톱 발톱도 뭐 피부 이런 것도 지금은 남아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수명이 다 되면 이게 탈락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게 탈락되고 장기 내 세포들도 수명이 닿으면은 사멸하는데 이게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죽기만 하고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무너져 버려서 세포의 수명 시간이 다 되면은 결국에 사망을 하는 게 방사선 피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화로 됐던 사건이. 관심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전 이런 거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1946년에 핵실험을 하던 로스 앨러머스 핵실험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가면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실험을 하다가 요 방구를 이게 방구입니다. 플루토늄 방구. 여기다가 살짝 덮을랑 말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응을 일어나는지 보는 사고인데 이게 여기에 덮이면 반응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덮이면 안 되죠. 그래서 잘 보면 손에 뭡니까 드라이버를 들고 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가려고 드라이버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짝 눌렀다가 살짝 뺐다가 드라이버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슬로틴이라는 과학자 이름인데, 이 슬로틴 아저씨가 이 드라이버를 저 위에다가 놓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방구가. 드라이버를 요새에 꼈어요. 껴서 저게 절대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드라이버를 놓치죠. 이게 실제 일어난 사고예요. 요 드라이버를 놓쳐요. 그래서 이게 덮어졌어. 근데 문제는 여기와 여기가 만나면 핵분열이거든요. 핵반응이에요, 핵반응. 연쇄 반응. 만나는 순간에 방사성이 쫙 나오는 건데,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안전도구 같은 게 없었던 건데, 이게 당연히 못 내려가게 뭔가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 드라이버 하나로 막고 있었죠. 여기 대고 있잖아요. 못 내려가게. 이걸 놓쳐갖고 이게 덮이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1946년에 발생했다는데, 뭐 엄청난 방사능을 피폭당했죠. 근데 놀라웠던 게, 이거를 이 아저씨가 이 사고를 보신 분 아시죠? 어떻게 치웠어요? 덮이면은 난리 나니까 이게 덮이는 순간에 여기서 방사능이 쫙 나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다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맨손으로 치우죠. 이 뚜껑 위에 있는 이 뚜껑 있잖아요. 방구 이 뚜껑을 덮였는데, 이렇게 덮였잖아요. 들어가서 막 핵분열이라면서 방사능이 쫙 나오는데 주변에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빨간 저 뚜껑을 손으로 잡고 치워서 사고가 더 커지는 거는 막았는데, 문제는 손으로 잡은 이분은 돌아가셨죠. 손으로 잡고 그 방사능이 세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 나중에 영화로도 됐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저기 덮였어요. 저걸 손으로 치운 거예요. 우리 쿠샥 형이 엄청 젊었을 때죠. 저거를 손으로 치워갖고 멀쩡하잖아요. 돈무브 애니멀 돈무브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저걸로 몸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DNA 설계도는 다 끊어졌죠. 엄청난 방사능 피폭을 받아서 DNA는 다 끊어졌기 때문에 멀쩡하게 서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 세포가 수명이 닿으면은 재생산이 안 돼갖고 저분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로스 앨레머스 핵실험 사고라 그러는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죠. DNA가 보통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데, 정상 DNA는 방사성이 쫙 맞으면은 이렇게 DNA가 형체도 없이 두 개짜리 DNA 프로그램이 보여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여기다 지워져 버렸죠. 지워져 버리니까 인체 재생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결국엔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게 방사능 피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르노빌 그 드라마를 보신 분 알겠지만, 가장 보면서 인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체르노빌 폭파 사고 화재가 나니까 소방관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방사능인지 모르고 가죠. 이런 표정으로 가죠. 불났다 그러니까 불을 끌어 소방관들이 막 소방차가 수십 대가 오고 들어가는데, 가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고, 거기서 지금 막 낙진이 떨어지잖아요. 낙진 떨어지고 흑연 같은 거 막 떨어지는데, 그거를 맨손으로 치우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띠띠띠띠 하는 걸 대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옷을 벗어갖고 옷을 다 벗기고 방사능 그걸 다 깨끗이 씻기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옷을, 그 체르노빌 사건을 화재를 진압하고 그때 화재 당시 입었던 옷을 병원 바닥에 버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버린 옷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이슈 유튜버들 있잖아요. 약간 화제를 일으켜야 되는 유튜버들이 이분들이 버려놓은 옷을 찍으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실제로 버려진 체르노빌의 병원 지하에 가면 이분들이 벗어놓은 옷이 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건들지. 그걸 누가 건드리겠어. 방사성이 높은데. 거기를 들어가서 찍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국 건데, 보시면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이거 띠띠띠띠 하는 거 찍고 내려가서 이런 거에 대보는 거예요. 씨, 무서운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옷 벗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 되는 거죠. 대보는 거. 띠띠띠띠띠. 야, 진짜 유튜브 하기 힘들다. 목숨 걸고 찍는 겁니다. 목숨 걸고. 띠띠. 와, 이걸 보면서, 옛날 거. 거의 40년, 50년 전에 벗어났던 거 되는 거잖아요. 많이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나중에 막 몇백 이상이 나오죠. 330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쌓아둔 곳에 가서 찍는. 지금 몇 년입니까? 1986년이면 거의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방사능 그 수치를 대면은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걸. 우리나라 분들도 비슷한 데 가서 찍는 분들 있으세요. 대단하다. 근데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니까 거기다 이제 돔을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터진 사진을 잘 보면 여기다 돔을 씌워야 되는데, 돔을 씌우려면 이런 데 있는 어떤 커다란 구조물 같은 걸 밀고, 떨어진 뭐 돌멩이 같은 것도 치우고 이래갖고 돔을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떨어진 것들을 기계가 들어가서 못 치우죠. 방사능이 너무 세서 기계가 들어가면 회로가 뭐
1분 만에 끊기니까 이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역시 소련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기계가 들어 올라가면은 방사성이 너무 세서 기계의 반도체가 끊겨서 기계가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거기 도움을 못 씌운다. 그럼 우리로 치면은 야 못하겠네.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소련은 가서 하죠.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기계는 가서 못하지만 너희는 되지 않냐? 실제로 여기 사람이 투입돼서 저 바로 터진 데입니다. 바로 터진 데. 터진 데 위에 올라가서 잔해를 치우죠. 잔해를 치워야 도움을 씌울 수 있으니까. 야 근데 기계가 못하고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은 1분에서 2분이면은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방사능 양인데 들어가서 하죠.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실제 이거 기록물 있습니다. 기록물 보면은 이거 대충 뭐 나부르 되는 옷 입은 다음에 뛰어가죠. 뛰어가서 돌 2개 던지고 초배 오면서 40초 50초 60초 하면서 돌 던지고 다시 들어가고 뒤에 사람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치우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데 소련의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야 로봇은 로봇이지 바이오 로봇은 사람이죠. 사람. 일반 로봇은 안 되니까 바이오 로봇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1986년에 바이오 로봇들이 무려 3,828명의 바이오 로봇들이 뛰어가서 지붕의 방사성 물질을 삽으로 치우고 분 본 다음에 뛰어 하면서 1분 있다가 뛰어와서 뒤에 사람 터치하고 뒤에 사람 그 옷 갈아서 주고 걔가 또 있고 뛰어가서 이걸 치우는 거를 저걸 해서 체르노빌 지붕의 물질을 치운 다음에 거기다가 도움으로 씌웠죠. 석관으로 봉인하기 위해서. 야 이 석관 여기서 이걸 석관으로 봉인하는 사람도 대단한데 이 위에 뛰어 올라가서 그걸 다 치워서 지금 이제 석관으로 봉인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저건 옛날 석관이고 요즘엔 바꿨습니다. 2016년에 석관이 너무 낡으니까 아직도 저기 있는 방사능 물질을 치우는 방법이 없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아까 전에 그 체르노빌 터진데 거기를 이런 식으로 대형 크레인을 놔서 공사를 해갖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2016년에 저 공사를 했죠.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냥 아직도 봉인이죠. 근처에는 못 가고 그냥 저런 식으로 봉인이 돼 있는 게 이제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조금 세련되긴 했지만 뭐 어쨌건 이 안에 있는 거는 지금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도 거기 근처의 도시는 가보면은 아직도 이제 뭐 유령 도시다 이 말하는 게 체르노빌의 사건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 많았죠.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뭐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이 아래 물이 차죠. 이 지하수가 흘러가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니까 이 아래가 물이 꽉 차서 저 물을 빼야 된다.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뭐 터져서 물이 터져서 기화돼서 날아가면은 방사능 물질이 퍼지니까 누가 이 아래 들어가서 여기 있는 물을 빼내야 된다. 이걸 열어갖고 물을 실제로 있었던 작전입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냐의 문제죠. 안에 물이 가득 찼는데 게다가 그 물은 바로 여기 노심이라고 노심 바로 아래 물이기 때문에 과연 방사능이 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기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수를 해서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이걸 여는 거죠. 열어갖고 물을 빼야 되는 임무를 실제로 합니다. 그분들이 이걸 체르노빌 다이버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대도 않는 옷 같은 거 입고 들어가서 저 3명입니다. 3명. 여기 나오는데 뭐 알렉세이, 아나넨코프, 뭐 무슨 보리스, 발레리, 뭐 베스팔로프 뭐 이런 아저씨들이 들어가서 저 3명이 들어가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저걸 열어요. 저걸 열어서 이 물을 빼는데 다행인 거는 저게 그 물이 그렇게 오염이 안 돼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3명 중에 1명이 살아있어서 옛날에 진짜 내가 물 뺐던 걸 회상하면서 BBC나 그런 데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체르노빌 다이버라 그래요. 와 구소련이니까 가능했다. 소련이니까 진짜 가능했지. 저 물에 우리나라 들어가라 그러면은 와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 사실 어느 정도 농도가 이상이 됐으면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바로 죽는 건데 저거를 실제로 3명이 들어가서 저거를 해내서 체르노빌이 그래도 최악을 맞고 지금 석관으로 덮일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그걸 해낸 건데 저게 이제 7등급 사고였고요. 우리가 뭐 두 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게 2011년 3월 12일 날 있었는데 역시 비극적인 사고였죠. 쓰나미가 덮치면서 정전이 되면서 도심이 날아가고 두 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도 우리 옆나라니까 잘 알겠지만은 여기도 문제가 많죠. 체르노빌보다는 조금 낫다고는 하긴 하는데 저 안 그래도 저 폐로도 해야겠고 저 원전도 폐로도 해야겠고 저 아래에 물이 지나가는데 그 오염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 오염수 쌓아놓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최대 문제죠. 폐로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해결해야 되고 일본이 현재 이 오염수를 이제 태평양으로 보내겠다. 조금 뭐 정제를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정화를 한 다음에 태평양으로 보내면은 희석하겠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장난치냐고 그걸 왜 태평양에 보내냐고 지금 뭐 길길이 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7등급 원자력 사고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일어나면은 이제 뭐 안 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